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1회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기념일로 정해 우주항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우주항공에 대한 인식 제고뿐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다양한 국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정비를 위해 멈춰있던 경북 울진 한울원전 1호기에서 비상시 가동하는 발전기의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울 1호기 전력설비 정비를 위해 변압기 교체 운전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가 고장나 비상 디젤 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돼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낮에는 서울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더해지고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도로 비탈면이 무너져 차량이 매몰되고 유해 화학물질까지 유출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이 고속도로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용차가 매몰됩니다. 뒤따르던 화물차 등이 미처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탱크로리에선 화학물질이 흘러나와 도로를 뒤덮습니다. 잇따라 벌어진 사고에 구조대원뿐 아니라 로봇개와 드론도 투입됩니다. 사고 차량과 비탈면 부근을 확인하고 도로 추가 유실 등 2차 피해 위험은 없는지 하늘과 땅에서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로 비탈면이 유실되고 차량 연쇄 추돌과 유해물질 유출까지 이어진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2020년 평택 제천선 집중호우 등 실제 발생했던 재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훈련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26개 기관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호 연락체계, 협조체계, 출동체계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순간에 벌어지는 대형 재난. 훈련 참가 기관들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복합 재난 상황에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챗GPT 서비스를 운영 중인 오픈AI가 서울에 사무소를 내고 국내 공식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 전략 책임자는 국내 언론과 만나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했으며 몇 달 안에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진출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슨 권 오픈AI CSO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도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간형 로봇 마라톤 대회에 이어 이번엔 격투 시합이 처음 열렸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술 주도권을 뽐내기 위한 행사였지만 몇 가지 한계도 엿보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권투 장갑과 보호구를 낀 인간형 로봇 둘이 사각의 링 위에 마주섰습니다. 심판이 시합 개시를 알리자 격렬한 주먹질과 발차기가 오갑니다. KO를 당해도 곧장 일어나 방어 자세를 잡는 모습이 여느 인간 이종 격투기 선수 못지않습니다. 在机器人在这种有对抗性的、比较剧烈的这种运动过程中，能够展现出怎么样的能力，而且能够引起这个大众的对于机器人技术的一种关注。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대회가 열렸습니다. 4개 팀이 출전해 2분씩 3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로봇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섭씨 50도 이상 올라간 열을 식히고 충전도 합니다. 手部动作有效击打计1分，腿部动作有效击打计3分，倒地一次扣5分，被击倒8秒内无法起身则扣10分。 다만 출전한 로봇은 유니트리 지원 모델 하나뿐. 여러 업체가 기술력 대결을 펼친 건 아니었습니다. 로봇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는 방식이었다는 점도 한계로 남습니다. 잽, 훅, 킥 등 음성 명령도 할 수 있다지만 아직 실전에 활용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给我展示一套组合拳，他还会回答我，而且在我的屏幕上面呢，还会实时显示他的一个思考的过程。 갑자기 이상 동작을 보이며 스스로 쓰러지거나 로프에 걸려 헤매는 미숙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홀로 뛰는 로봇 마라톤 대회와 달리 이번엔 눈앞의 상대와 실시간 타격을 주고받으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오는 8월엔 전 세계 로봇들이 베이징에 모여 육상과 체조, 축구 등 1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세계 첫 올림픽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선사시대 문화가 고스란히 새겨진 울산 방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가 선사인들의 걸작이란 평가와 함께 등재 권고 판단을 내린 건데 확정되면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사인들의 고래잡이 장면이 새겨진 거대한 암각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신석기부터 청동기 시대를 아우르는 선사문화가 한편의 서사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반구대 상류에 현전리 명문과 암각화까지 함께 아울러 반구천의 암각화로 불리는데 지난 2010년 잠정 목록에 등재된 지 15년 만에 비로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세계유산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협의회가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건 물론 고래잡이라는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 봤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가 이처럼 등재 권고 판단을 내린 경우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정되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북한 측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최근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 자문기구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하면서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과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 경관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자문기구에서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되는데 추후 확정된다면 금강산은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의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관세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두루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와 함께 한미 간 교역 불균형 문제 해소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협상안을 요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2차 기술협의.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가 만든 무역장벽 보고서, 이른바 NTE 보고서를 들이밀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판 NTE 보고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21가지 사례가 담겨 있는데 관세협상 테이블에 이 사례들을 소환한 겁니다. 통상당국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외교관례상 확인해 줄 수 없지만 NTE 보고서 내용과 함께 미국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년간 NTE 보고서에 반복해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쌀 수입 규제 필요성 등은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우리 측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내건 요구는 바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통상당국자는 미국 측이 궁극적으로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방안을 계속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기술협의에서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 대표단은 일단 미국 측 요구사항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차기 정부 지침을 받아 이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8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시한 연기가 필요하다면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문은 열어뒀습니다. 또 협의에는 기재부 실무진도 참여했지만 6개 분야의 환율 등 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달 들어 소비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추경안 국회 통과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 그리고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으로 지난달에 93.8보다 8포인트 상승한 101.8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영향에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도 3포인트 오른 111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기 상황과 전망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낸 지수로 100 이상이면 낙관적, 이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은 3년 3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94.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달과 비교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99.1을 기록한 이래 매달 100을 넘기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허그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YTN 큐두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또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헬스장 먹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준약관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깎아준다는 말에 충동적인 계약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15,000건으로 급증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 단련장업은 553곳, 한 해 전에 비해 27%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0,000건이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00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계약 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 헬스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들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만약에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 규제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이유의 92%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계약 해지 관련 건이었는데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폭 할인, 오픈전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로 석 달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에서 검출된 마약류 가운데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마약류 비중은 34.9%로 2019년 9.7%보다 3.6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합성 대마류가 1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타민, MDMA, 반합성 대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절반 정도는 최근 1년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사 4,086명에게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6.6%가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와 온라인 소통 앱이 가장 많았고 학교 민원 대응팀, 교육청과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인상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게 인상했습니다.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 주거 문제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야 늦지 않다는 겁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 낙상 사고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교육하는 강의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인 낙상 안전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수강생들의 눈빛은 수험생 못지않습니다. 저 혼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운동의 중요성을 또 전달하게 됐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돌봄 강화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을 대비해 내년부터 5년간 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 주거를 지원하는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어르신 일자리를 지금의 3, 4배로 늘리고 직업교육과 구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 데이케어 센터도 대폭 확충합니다. 여의도와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 이어 2040년까지 실버 데이케어 센터 225곳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조성 시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포함해서 이런 요양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일정 비율 입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간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시니어 주택은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등 사업성을 확보해주고 큰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과 파크 골프 등 여가시설도 늘려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인구와 고용 동향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단순 노무직이 35.4%였고 그 다음인 15%가 기계조작원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가운데 61%는 비정규직이었고 취업자 중 절반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했습니다.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 평균 연금 소득은 8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 134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5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